해병대 여단 연병장, 한낮의 뚜약볕이 모든 그림자를 삼켜버릴 듯이 내리쬐고 있었다. 그 중앙에 차유진은 두 명의 거구의 병사에게 단단히 붙들린 채 무릎 꿇려 있었다. 그녀의 오른팔은 이미 귀괴한 각도로 꺾여 힘없이 늘어져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악마와도 같은 사내 강민혁 대령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불쾌한 소음을 내며 윙윙거리는 전동 이발기, 즉 바리캉이 들려 있었다. 그는 짐승 같은 미소를 지으며 유진의 길고 검은 머리카락을 한 움큼 거칠게 움켜쥐고는 뒤로 세게 젖혔다. 그녀의 하얀 목덜미가 무방비하게 드러났다. 영웅놀이가 그렇게 재밌었나? 응? 어디 한번 보자고. 대머리가 된 계집년이 뭘 할 수 있는지. 찰칵. 그가 이발기에 전원을 켰다. 징. 차가운 쇠날이 그녀의 두피를 파고드는 날카로운 감촉과 함께 역겨운 진동이 두개골 전체를 울렸다. 서걱, 서걱. 그녀의 자랑이었던 검고 윤기나는 머리카락이 힘없이 잘려나가 흙먼지 가득한 연병장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그는 마치 짐승의 털을 깎아내듯 난폭하고 거칠게 이발기를 밀었다. 그녀의 두피 곳곳에서는 핏물이 배어나오는 긁힌 자국이 선명하게 생겨났다. 윙윙거리는 이발기 소리, 그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수백 명의 병사들이 만들어내는 공포스러운 침묵이 한데 뒤섞여 지옥도를 그려냈다. 마침내 그는 이발기를 바닥에 집어던졌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보며 만족스럽다는 듯 짐승처럼 포효했다. 니년 머리카락은 이제 땅속에나 처박혀서 지렁이 밥이나 될 거다, 이 창녀 같은 년아. 서해의 찬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강화도. 해병대 제2여단 통칭 청룡부대의 위병소 앞에 낡은 군용 지프 한 대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이제 막 대위 계급장을 단 가녀려 보이기까지 하는 한 명의 여군 장교였다. 차유진. 그녀의 인사 기록 서류는 너무나도 깨끗하고 평범해서 그 누구도 그녀의 진짜 정체를 의심할 수 없었다. 해병대 사령부 정보사령실 소속, 군 내부의 암적인 존재들을 색출하고 제거하는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요원, 코드네임 독사. 그녀의 눈은 부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보이는 모든 것을 스캔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칼날같이 각 잡힌 위병들의 군기, 하지만 그들의 군화 뒷굽은 기이할 정도로 닳아 있었다. 연병장 구석의 낡은 장비들, 창고 벽에 벗겨진 페인트, 겉보기에는 완벽한 요새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왕국의 균열이 보였다. 그녀는 여단장실로 향했다. 복도를 지나는 내내 마주치는 모든 해병들의 노골적인 시선이 그녀의 등 뒤에 비수처럼 박혔다.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칠고 폐쇄적인 남자들의 세계. 그들에게는 여군은 그저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이물질일 뿐이었다. 여단장실 문 앞에서 비서 역할을 하는 상사가 그녀를 막아섰다. 여단장님께서는 지금 바쁘십니다. 밖에서 대기하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다. 유진은 그와 눈을 맞추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발끝을 내려다보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령부에서 온 직속 명령이다. 5분 안에 보고를 마쳐야 한다고 여단장께 전하도록.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람을 거역할 수 없게 만드는 차가운 힘이 실려 있었다. 상사는 저도 모르게 움찔하며 마지못해 여단장실에 문을 두드렸다. 들어가 보십시오. 끽. 육중한 문이 열리고 유진은 마침내 호랑이 굴의 주인과 마주했다. 여단장 강민혁 대령. 그는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마치 제왕처럼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오랜 군생활과 폭력으로 다져진 흉터들로 가득했고 그 눈은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그것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그의 사무실은 온갖 상패와 기념사진들로 가득 차 그의 과시욕과 오만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유진을 자리로 안내하지 않았다. 그는 일부러 그녀를 문 앞에 세워둔 채 몇 분 동안이나 서류를 뒤적이는 척하며 그녀를 철저히 무시했다. 그의 힘을 과시하고 길을 꺾기 위한 유치한 길들이기 방식이었다. 한참 후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는 유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시장의 고깃덩어리를 감정하듯 훑어보았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역겨운 독이 담긴 1000마리가 흘러나왔다.
허, 또 암탉 한 마리가 배달됐나? 그는 옆에 서 있던 부관을 쳐다보며 일부러 유진을 없는 사람 취급하며 말했다. 요즘 사령부 영감님들 취향이 아주 독특해졌어. 저렇게 삐쩍 마른 계집애가 입맛에 맞나? 그는 다시 유진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이번에는 노골적인 조롱과 경멸이 가득했다. 너 솔직히 말해봐. 그 대위 계급장 무릎으로 단 거 아니냐? 그의 저속한 말에 사무실 안에 있던 그의 신복들이 음흉한 웃음을 터뜨렸다. 이곳은 강민혁의 완국. 그의 말은 곧 법이었고 그의 농담은 모두가 웃어야 하는 성지와도 같았다. 모두가 유진이 분노하거나 혹은 굴욕감에 얼굴을 붉힐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독사였다. 유진의 얼굴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자신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담담한 표정으로 강민혁을 응시했다. 그녀의 그 평온함이 오히려 강민혁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왜 대답이 없나? 전국을 찔러서 벙어리가 됐어? 그가 쏘아붙였다. 바로 그 순간 유진의 입이 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철 같은 냉정함이 서려 있었다. 강민혁 대령님. 그녀는 그의 이름과 계급을 또박또박 발음했다. 대령님의 무릎티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는 제가 알 바 아닙니다만 그녀는 강민혁이 사용한 저속한 단어를 그대로 되돌려 주었다. 강민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사무실의 웃음소리가 멎었다. 제 머리는 해병대 사령부에서 이 청룡부대의 전투 효율성을 재평가하라는 임무를 받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녀는 머리와 전투 효율성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의 저속함을 겨누는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았다. 바라건대 대령님의 부대가 그저 입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는 그것으로 이상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할 말만 마치고 경례를 붙였다.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몸을 돌려 사무실을 나가려 했다. 그녀의 그 당당하고 거침없는 태도에 강민혁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왕국에서, 그것도 자신의 면전에서 일개 대위 계집애에게 이토록 처참한 굴욕을 당하리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다. 자, 잠깐. 그가 뒤늦게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문손잡이를 잡은 후였다. 그녀는 문을 열기 직전 마지막으로 고개만 살짝 돌려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서는 먹잇감을 향한 독사의 서늘한 경고가 빛나고 있었다.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암탉이 아니야. 나는 네 놈의 목을 물어뜯으러 온 독사다. 쾅. 사무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강민혁의 얼굴은 굴욕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짙은 분노로 검게 변해갔다. 그는 책상 위의 서류들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그의 왕국에 감히 그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단자가 나타난 것이다. 그는 결심했다. 저 건방진 계집애를 반드시 자신의 발밑에 무릎 꿇리고 짓밟아 버리겠다고. 보이지 않는 전쟁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독사는 호랑이의 목에 자신의 독리를 박아 넣을 첫 번째 기회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강민혁과의 첫 만남 이후 차유진은 청룡부대에서 유령 같은 존재가 되었다. 강민혁은 의도적으로 그녀에게 아무런 임무도 부여하지 않았고 다른 장교들 역시 여단장의 눈치를 보며 그녀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다. 그는 그녀가 이 고립감과 무력감 속에서 제풀에 지쳐 나가떨어지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것은 유진에게는 오히려 최적의 환경이었다. 그녀는 감시의 눈길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부대 곳곳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그녀는 평범한 행정장교인 척 위장한 채 병사들의 식당, 정비고, 탄약고 등을 샅샅이 훑었다. 그녀의 눈은 한 대의 고성능 스피너처럼 부대의 모든 비정상적인 징후들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분석했다. 그녀가 부대에 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점심시간, 그녀는 병사식당 한쪽 구석에 앉아 다른 병사들의 대화를 들으며 식사를 하고 있었다. 청룡부대의 식당은 명성에 걸맞지 않게 끔찍했다. 밥에서는 쉰내가 났고 국에서는 머리카락이 나왔으며 반찬이라고는 멀건 김치 쪼가리가 전부였다. 하지만 병사들은 아무런 불평도 하지 못했다. 그저 기계처럼 맛없는 음식을 입안에 쑤셔넣고 있을 뿐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어이쿠! 하는 소리와 함께 쨍그랑 하고 식판이 바닥에 떨어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앳된 얼굴의 이등병 하나가 당황한 표정으로 바닥에 엎질러진 음식물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가슴에는 고은호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고은호는 겁에 질린 얼굴로 주위를 살폈다. 그의 시선이 식당 한가운데에 앉아있던 명명의 병장들과 마주쳤다. 그들은 강민혁의 신복 노릇을 하며 부대 내에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험상궂은 인상의 황병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은호에게 다가왔다. 이런 씨발 눈가를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개새끼가. 그의 욕설에 식당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그는 고은호의 멱살을 움켜쥐고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쿵! 고은호의 등이 벽에 부딪히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니놈 때문에 오늘 내 점심을 망쳤잖아. 어쩔 거야? 황병장은 고은호의 배를 툭툭 쳤다. 그것은 본격적인 구타의 전주곡이었다. 다른 병사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못 본 척 식사에만 열중했다. 이곳에서 그것은 너무나도 익숙한 풍경이었다. 약자는 언제나 짓밟혔고 침묵은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다. 황병장의 주먹이 본격적으로 고은호의 복부를 향해 날아가려는 바로 그 순간. 거기까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그들의 행동을 멈췄다. 차유진이었다. 그녀는 식판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식빵 안의 모든 시선이 이제 그녀에게로 향했다. 황병장은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여군 장교를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사령부에서 새로 온 얼굴만 반반한 암탉. 그는 속으로 그녀를 비웃었다. 뭡니까 이 아줌마는 지금 우리 애들 군기 잡는 거 안 보입니까? 여자가 끼어들 자리가 아닙니다. 저리 비키시죠. 그는 유진을 밀쳐내려 했지만 유진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해병대 복무교율 제18조. 상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하에게 폭언이나 폭행, 가혹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황병장, 자네는 방금 이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그녀의 입에서 법규가 술술 흘러나오자 황병장은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건 군기를 잡기 위한 제19조. 군기 교육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교관의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자네의 행동은 군기 교육이 아니라 명백한 사적 제재이자 폭행이다. 유진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그리고 병영생활 행동강령 제5조. 폭행 및 가혹행위 현장을 목격한 장병은 즉시 이를 제지하고 상급 부대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침묵하고 있는 너희 모두 또한 방관죄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소리다. 그녀의 시선이 황병장을 넘어 그와 함께 있던 다른 병장들과 고개를 숙이고 있던 다른 모든 병사들을 향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죄를 심판받는 것처럼 움찔하며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다. 황병장은 이제 당황을 넘어 분노에 휩싸였다. 감히 일개 대위 계집애가 자신의 앞에서 법규를 들먹이며 자신을 가르치려 들다니. 이 여자가 보자 하니까 여기가 무슨 법정인 줄 알아? 해병대는 주먹이 법이야. 당신 같은 곱게 자란 년이 알기나 해? 그는 유진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하지만 그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유진은 그의 힘에 밀려나는 대신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그의 손목을 잡아챘다. 그리고 그의 팔을 뒤로 꺾어 그의 몸을 식탁 위로 처박아 버렸다. 쾅! 크악! 황병장의 얼굴이 식탁에 부딪히며 비명을 질렀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다. 아무도 그녀의 가녀린 몸에서 그런 무시무시한 힘과 기술이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유진은 그의 팔을 꺾은 채 그의 귓가에 뱀처럼 속삭였다. 주먹이 법이라고? 좋다. 그럼 지금부터는 내 법을 따라야 할 거다. 그녀는 그의 팔에 힘을 더 주었다. 우드득 뼈가 뒤틀리는 끔찍한 소리가 들렸다. 지금 당장 이 병사에게 사과하고 엎질러진 식판을 네 손으로 직접 치워. 그렇지 않으면 네 팔이 완전히 부러져 다시는 주먹을 쓰지 못하게 될 테니까. 선택은 네가 해. 알았다고. 잘못했어. 황병장은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으며 항복했다. 유진이 그의 팔을 놓아주자 그는 헐떡거리며 고은호에게 다가가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그리고 그는 굴욕감에 얼굴이 시펄개진 채 바닥에 엎드려 음식물 찌꺼기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치우기 시작했다. 식당 안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그 누구도 감히 숨을 쉬지 못했다. 그들은 방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절대 권력과도 같았던 황병장이 이름 모를 여군 장교에게 처참하게 짓밟히는 광경을 목격했다. 유진은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겁에 질려 떨고 있는 고은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괜찮나? 고은호 이병. 고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눈물과 함께 자신을 구해준 여신을 바라보는 듯한 경외감이 가득했다. 일어나. 아직 점심시간은 끝나지 않았어. 내 식판을 나눠주지. 그녀는 고은호를 부축하여 자신의 자리로 데려갔고 자신의 얼마 되지 않는 반찬을 그의 식판 위에 덜어주었다. 그날 이후 부대 내에는 조용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더 이상 차유진 대위를 사령부에서 온 암탉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를 우리의 편이라고, 침묵의 보호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고은호, 그는 그날 이후 유진의 가장 충실한 눈과 귀가 되었다. 그는 부대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부조리와 비리의 정보들을 아무도 모르게 그녀에게 전달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어린 양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을 위해 기꺼이 호랑이 굴로 뛰어든 용감한 전령이 되었다. 독사는 마침내 첫 번째 협력자를 얻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작은 병사의 눈을 통해 강민혁이라는 거대한 호랑이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발견하게 될 터였다. 고은호라는 내부 조력자를 얻은 차유진의 정보 수집은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밀해졌다. 고은호는 강민혁과 그의 신복들이 주고받는 은밀한 대화, 그들의 수상한 움직임, 심지어 그들이 밤마다 부대 밖으로 빼돌리는 군수품의 종류와 시간까지 모든 것을 기억하고 기록하여 유진에게 전달했다. 유진은 그 정보들을 퍼즐 조각처럼 맞춰나가며 강민혁의 부패왕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완벽하게 파악해 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가 가진 증거들은 대부분 정황 증거에 불과했다. 강민혁의 목에 확실한 칼을 꽂기 위해서는 그가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한 방은 그의 가장 큰 약점, 즉 그의 무능함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어야 했다. 기회는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대규모 한미 연합 상륙 훈련에서 찾아왔다. 청룡부대는 이번 훈련에서 주공을 맡아 가상의 적이 점령하고 있는 강화도 남단 해안에 상륙하여 교도보를 확보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훈련의 성패에 부대의 명운이 걸려있는 만큼 강민혁은 이 훈련을 자신의 리더십과 능력을 과시할 절호의 기회로 여겼다. 훈련을 며칠 앞두고 최종 작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회의가 여단 지휘통제실에서 열렸다. 강민혁은 의기양양하게 회의를 주재했고 유진은 말단 행정장교로서 회의실 구석 자리에 배석했다. 강민혁은 거대한 작전 지도 앞에 서서 굵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우리의 주력 상륙 지점은 바로 이곳 알파 해안이다. 이곳은 해안선이 넓고 수심이 얕아 우리의 상륙 장갑차가 접견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1파가 성공적으로 교두보를 확보하면 후속 부대가 증원되어 단숨에 적의 방어선을 무너뜨릴 것이다. 완벽한 계획이지 않나? 그의 설명에 그의 신복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박수를 치며 아첨을 늘어놓았다. 역시 여단장님이십니다. 이렇게 완벽한 계획이라면 실제 전쟁에서도 백전백승이겠습니다. 회의실은 강민혁을 향한 찬사로 가득 찼다. 하지만 유진의 눈에는 그의 완벽한 계획이 가진 치명적인 허점이 보였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들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강민혁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식당 사건 이후 그는 유진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었다. 차 대위, 무슨 할 말 있나? 시시콜콜한 행정 절차에 대한 질문이라면 나중에 하도록. 아닙니다, 여단장님. 작전 계획 자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작전 지도를 향해 걸어나갔다. 그녀는 레이저 포인터로 강민혁이 지목한 알파 해안 주변의 지형을 가리켰다. 여단장님께서는 혹시 알파 해안의 양쪽에 위치한 이 두 개의 고지를 확인하셨습니까? 그녀가 가리킨 곳은 해안을 마치 활처럼 감싸고 있는 형태의 작은 반도 지형이었다.
물론 확인했지. 그게 뭐 어쨌다는 건가? 강민혁은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다. 이곳은 가상 적군이 해안포를 배치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만약 적이 이곳에 단 몇 문의 해안포라도 숨겨두었다면 알파 해안으로 접근하는 우리의 상륙장갑차들은 양쪽에서 날아오는 포탄을 그대로 얻어맞는 완벽한 킬존에 갇히게 됩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지적에 회의실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몇몇 젊은 작전 장교들이 지도를 다시 살펴보며 그녀의 말이 맞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강민혁은 코웃음을 쳤다. 소설을 쓰는군. 그곳은 암석지대라 중어기를 배치하기가 어려워. 설령 배치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한포 사격과 항공폭격으로 상륙전에 이미 초토화될 것이다. 만약 적이 동굴진지를 구축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아프가니스탄과 베트남에서 미군이 가장 고전했던 것이 바로 그런 동굴포대였습니다. 우리의 사전 폭격은 동굴 입구에 먼지를 털어주는 수준에 그칠 것이고 우리의 상륙부대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동굴 속에 포문이 열릴 겁니다. 그녀의 반박은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현실적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겪었던 실전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강민혁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상륙 지점을 선정할 때 단순히 해안의 조건만을 고려했을 뿐 주변 지형을 이용한 적의 기만 전술 가능성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유진은 멈추지 않았다. 상륙 작전의 기본은 적이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 적이 대응할 수 없는 속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알파 해안은 너무나도 예측 가능한 교과서적인 상륙 지점입니다. 이곳은 우리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레이저 포인터로 알파 해안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깎아지른 듯한 해안 절벽을 가리켰다. 오히려 이곳 찰리 포인트가 최적의 상륙 지점입니다. 이곳은 해안 절벽 때문에 상륙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적의 방어가 가장 허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해병 특수수색대원들이 야간에 은밀히 침투하여 절벽에 로프를 설치하고 후속 부대가 절벽을 타고 올라가 적의 배후를 기습한다면 우리는 최소한의 피해로 적의 지휘 체계를 마비시키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담하고 위험하며 그러나 성공한다면 전세를 단숨에 뒤집을 수 있는 천재적인 발상이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장교들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설명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강민혁에게 그녀의 천재성은 자신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가장 굴욕적인 증거일 뿐이었다. 그는 수많은 부하들 앞에서 일개 대위 계집애에게 자신의 작전 계획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치욕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테이블을 쾅 내리치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궤변 집어치워. 어디서 책으로만 배운 어설픈 이론을 들먹는 거야. 그는 유진의 앞으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찌르며 위협적으로 말했다. 차대위, 실전은 니년이 아는 것처럼 종이 위에서 벌어지는 장난이 아니야. 현장의 지휘관은 나다. 내 계획에 토달지 마. 여제가 뭘 안다고. 그는 이성을 잃고 자신의 무능함을 폭력적인 언어로 감추려 했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이미 기울어진 전세를 되돌릴 수 없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장교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누가 진짜 지휘관이고 누가 우물한 개구리인지를. 유진은 그의 손가락을 차갑게 쳐냈다. 알겠습니다, 여단장님. 그녀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자신이 원했던 것을 얻었다. 그의 무능함과 독선은 이제 모두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각인되었을 터였다. 모든 책임은 지휘관인 여단장님께서 지시는 것이니 저는 그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다가올 비극을 이미 예견하고 있는 듯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민혁은 자신의 어리석은 아집이 수많은 부하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끔찍한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다. 독사는 호랑이가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것을 그저 조용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작전 회의에서의 굴욕 이후 강민혁의 마음속에서는 유진을 향한 증오심이 독사의 독처럼 퍼져나갔다. 그는 그녀의 존재 자체를 견딜 수 없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지성은 그의 무능함을 비추는 거울이었고 그녀의 당당한 태도는 그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는 훈련의 성공 따위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 저 건방진 계집애를 어떻게 하면 가장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방식으로 짓밟아 버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뒤에서 음모를 꾸미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절대 권력을 이용하여 정면으로 그녀를 파멸시키기로 결심했다. 훈련을 하루 앞둔 날 오후, 강민혁은 지휘관 특별 정신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청룡부대의 모든 병력을 연병장으로 집합시켰다. 수천 명의 해병들이 내리쬐는 뙤약볕 아래에서 칼날같이 도열했다. 유진 역시 다른 장교들과 함께 대열의 한쪽에 서 있었다. 모두가 의아한 표정이었다. 훈련을 코앞에 둔 이 중요한 시점에 갑작스러운 정신교육이라니. 단상 위로 올라선 강민혁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마치 먹잇감을 향해 포효하는 맹수처럼 외쳤다. 우리 해병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명예입니다. 수천 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연병장을 울렸다. 그렇다. 명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부대 안에는 그 신성한 해병의 명예를 더럽히고 군기를 좀먹는 암적인 존재가 있다. 그의 불타는 눈빛이 정확하게 대열 속에 서 있는 유진에게 와서 꽂혔다. 상관의 작전 계획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여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자, 자신의 얄팍한 지식을 맹신하여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려는 자, 이런 자는 해병이 될 자격이 없다. 이런 자는 우리의 적이다. 병사들은 술렁거렸다. 그가 누구를 말하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다. 차 유진 대위, 앞으로! 강민혁의 고함에 유진은 망설임 없이 대열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는 단상 앞 수천 명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에 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담담한 표정으로 강민혁을 올려다보았다. 강민혁은 단상에서 내려와 그녀의 앞에 섰다. 차 유진 대위, 너는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부대의 단결을 해쳤다. 이는 전시였다면 즉결 처형감이다. 너의 죄를 인정하나?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직 우리 부대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휘관에게 조언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당당한 대답에 강민혁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다. 이게 끝까지? 그는 주먹으로 유진의 얼굴을 후려쳤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유진의 몸이 옆으로 쓰러졌다. 입가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연병장은 경악으로 얼어붙었다. 아무리 그래도 상관이, 그것도 모두가 보는 앞에서 여군 장교를 폭행하다니. 여단장님, 몇몇 젊은 장교들이 말리려 했지만 강민혁의 신복들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모두 제자리에 서 있어. 이것은 반역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다. 강민혁은 쓰러진 유진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켰다. 그리고 자신의 신복인 황병장과 다른 병사 2명에게 명령했다. 전연의 팔을 부러뜨려 다시는 건방지게 손가락질하며 아는 척하지 못하도록. 여단장님! 황병장조차 순간 망설였다. 하지만 강민혁의 살기 어린 눈빛에 그는 어쩔 수 없이 부하들과 함께 유진에게 다가갔다. 싫어! 놓아! 유진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하지만 건장한 남자 셋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녀의 양팔이 등 뒤로 붙들렸다. 그리고 황병장은 눈을 질끈 감고 그녀의 오른팔을 바깥쪽으로 거칠게 꺾어버렸다. 뚝! 살과 뼈가 부서지는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유진의 입에서 강철 같았던 그녀가 처음으로 내지르는 고통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오른팔이 기괴한 각도로 꺾인 채 극심한 고통이 온몸을 관통했다. 그녀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하지만 강민혁의 잔인한 복수극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부관에게서 무언가를 건네받았다. 그것은 불쾌한 소름을 내며 윙윙거리는 전동 이발기 바리캉이었다. 바로 책의 첫 장에서 묘사되었던 바로 그 지옥의 순간이었다. 그는 유진을 무릎 꿇리고 그녀의 길고 검은 머리카락을 한 움큼 거칠게 움켜쥐었다. 영웅놀이가 그렇게 재밌었나? 응? 어디 한번 보자고. 대머리가 된 계집년이 뭘 할 수 있는지. 찰칵 그가 이발기에 전원을 켰다. 징. 차가운 쇠날이 그녀의 두피를 파고드는 날카로운 감촉과 함께 역겨운 진동이 두개골 전체를 울렸다. 서걱. 그녀의 자랑이었던 검고 윤기나는 머리카락이 힘없이 잘려나가 흙먼지 가득한 연병장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그는 마치 짐승의 털을 깎아내듯 난폭하고 거칠게 이발기를 밀었다. 그녀의 두피 곳곳에서는 핏물이 배어나오는 긁힌 자국이 선명하게 생겨났다. 윙윙거리는 이발기 소리, 그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수백 명의 병사들이 만들어내는 공포스러운 침묵이 한데 뒤섞여 지옥도를 그려냈다. 대열 속에 서 있던 고은호는 차마 눈앞의 광경을 볼 수 없어 눈을 질끈 감았다. 그의 두 뺨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자신을 지켜주었던 단 한 사람, 그 영웅이 자신의 눈앞에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었다. 그는 무력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나약함에 그는 피눈물을 삼켰다. 마침내 강민혁은 이발기를 바닥에 집어던졌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보며 만족스럽다는 듯 짐승처럼 포효했다. 니년 머리카락은 이제 땅속에나 처박혀서 지렁이박이나 될 거다. 이 창녀 같은 년아. 그는 덧붙여 명령했다. 전현을 의무실에 쳐넣어. 그리고 내일 훈련에서 가장 위험한 선봉에 세워 사고사로 위장해서 죽여버려도 좋다. 그의 잔혹한 명령에 연병장에 있던 모든 병사들이 전율했다. 이것은 더 이상 군기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 예고였다. 유진은 부러진 팔의 고통과 머리가 모두 잘려나간 굴욕감에 거의 의식을 잃은 채 병사들에게 들 것처럼 들려 의무실로 옮겨졌다. 그녀의 텅 빈 눈동자는 잿빛 하늘을 향해 있었다. 강민혁은 자신의 절대 권력을 만천하에 과시했다. 그는 이제 그 누구도 자신에게 감히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몰랐다. 자신이 방금 저지른 잔혹한 행위가 가장 나약하다고 생각했던 한 이등병의 마음속에, 그리고 침묵하던 수많은 병사들의 마음속에 복수의 불씨를 지폈다는 사실을, 그는 자신이 독사의 꼬리를 밟은 것이 아니라 잠자던 용의 영민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의무실의 차가운 침대 위 차유진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부러진 오른팔은 깁스로 고정되어 있었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욱신거리는 고통은 잠시도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그녀를 괴롭혔던 것은 머리를 쓸어내릴 때마다 느껴지는 까끌까끌한 감촉이었다. 그녀의 길고 아름다웠던 머리카락은 이제 없었다. 그 자리에는 난폭하게 깎여나간 상처투성이의 두피만이 남아있었다. 강민혁이 그녀에게 새겨놓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굴욕의 낙인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나약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와 그리고 다가올 피의 복수를 다짐하는 결의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 치욕을 뼈에 새기고 영혼에 새겨 반드시 100배, 1000배로 되돌려줄 것이라고 맹세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강민혁은 광기에 휩싸인 맹수와도 같았다.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어리석은 자살 행위일 뿐이었다. 맹수를 잡기 위해서는 맹수가 가장 방심하는 순간, 가장 깊이 잠든 순간에 그 심장을 꿰뚫어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녀 역시 변해야만 했다. 날카로운 독리를 감춘 채 완벽하게 죽은 척해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의무실 문이 열리고 강민혁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는 밤새 고통에 신음했을 유진의 망가진 모습을 기대하며 온 것이었다. 어때? 잠은 좀 잤나? 머리가 시원해서 아주 꿀잠을 잤겠는데. 그가 조롱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유진이 여전히 분노에 찬 눈으로 자신을 노려볼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침대 위에 앉아있던 유진의 모습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텅 빈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바닥의 한 전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전에 당당하고 날카롭던 독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포기한 패배자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왜, 이제 와서 무섭나? 너무 늦었어. 강민혁이 그녀의 턱을 잡아 억지로 들어올렸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진짜 눈물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닌 처절한 연기를 위한 소품일 뿐이었다. 잘 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쥐어짰다. 그녀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그녀의 그 기굴한 모습을 보는 순간 강민혁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경계심마저 눈 녹듯이 사라졌다. 그는 큰 소리로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가 좁은 의무실을 가득 메웠다. 하, 역시 계집은 어쩔 수 없군. 좀 밟아주니까 바로 꼬리를 내리는 꼴이라니. 그는 만족감에 찬 표정으로 그녀에게 마지막 통보를 날렸다. 내일 상륙훈련, 너는 예정대로 참가한다. 가장 위험한 일파 선봉에 서게 될 거야. 거기서 살아남든 죽든 그건 네 운명이다. 만약 살아남는다면 내가 특별히 자비를 베풀어 군 생활을 계속하게는 해주지. 물론 평생 내 발밑에서 개처럼 기어야겠지만. 그는 그렇게 말하고 의기양양하게 의무실을 나갔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승리를 의심치 않았다. 그는 유진이라는 성가신 암초를 완전히 제거했다고, 이제 이 왕국은 다시 자신의 것이 되었다고 굳게 믿었다. 그가 사라진 후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눈물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그녀의 텅 비어있던 눈동자에 다시 차갑고 예리한 독사의 빛이 돌아왔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 고은호 이병이 의무실을 몰래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걱정과 분노로 뒤엉켜 있었다. 괜찮으십니까, 대위님? 그는 차마 그녀의 머리를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물었다. 나는 괜찮다. 유진의 목소리는 다시 이전의 냉정함을 되찾아 있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이것은 명령이다. 그녀는 고은호에게 자신의 마지막 계획을 속삭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대담해서 듣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계획이었다. 강민혁의 사무실에는 그의 모든 비리가 기록된 검은 장부가 있다. 나는 내일 훈련의 혼란을 틈타 그 장부를 손에 넣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라 그 시간을 벌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고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내일 훈련이 시작되면 나는 부상을 핑계로 후방에 남을 것이다. 강민혁은 내가 겁을 먹었다고 생각하고 나를 내버려 둘 거다. 그 틈을 이용해 나는 그의 사무실로 잠입한다. 하지만 경비가 삼엄할 겁니다. 그래서 네가 필요하다. 너는 훈련 시작 10분 후 여단 본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 C구역의 군수품 창고에 작은 화재를 일으켜야 한다. 화재 말입니까? 걱정 마라. 사람이 다치지 않을 정도의 연기만 자욱한 작은 불이다. 중요한 것은 혼란을 만드는 것이다. 화재 경보가 울리면 부대 내 모든 병력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그 10분, 나에게는 그 10분이면 충분하다. 그것은 이등병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명령이었다. 발각되면 방화범으로 군사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는 위험한 임무였다. 유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강요하지 않겠다. 만약 두렵다면 지금 거절해도 좋다.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고은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머릿속에 연병장에서 자신을 위해 싸워주던 유진의 모습과 그녀가 처참하게 짓밟히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두려웠다. 하지만 이대로 불의에 침묵하며 평생을 비겁자로 살아가는 것은 더 두려웠다. 아닙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나약한 이등병의 모습이 없었다. 제가 하겠습니다. 배위님을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유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부러지지 않은 왼팔을 들어 그의 어깨를 강하게 쥐었다. 고맙다, 고은호 이병. 너는 진정한 해병이다. 그날 밤 2명의 외로운 군인은 거대한 악에 맞서기 위한 마지막이자 가장 위험한 계획을 완성했다. 한 명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몰락한 영웅,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가장 낮은 곳에서 용기를 낸 이름 없는 병사. 그들의 운명은 이제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끝내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잃거나. 내일의 태양은 과연 누구의 편에 서서 떠오를 것인가? 낡은 의무실의 창밖으로 폭풍을 예고하는 검은 구름이 달빛을 삼키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상륙훈련의 시작을 알리는 굉음이 강화도 전체를 뒤흔들었다. 해안에서는 한포 사격이 불을 뿜었고 하늘에서는 전투기들이 가상의 적진을 향해 폭격을 가하고 있었다.
수천 명의 해병들이 함성을 지르며 상륙 장갑차에 올라탔다. 강민혁은 지휘 장갑차 위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차유진은 부러진 팔을 어설프게 고정한 채 후방 지휘 텐트의 임시 의무실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신음하며 어젯밤에 오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완전히 무너진 폐잔병의 모습을 연기하고 있었다. 강민혁은 힐끗 그녀를 쳐다보고는 경멸의 코웃음을 치며 그녀를 자신의 시야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다. 그의 관심은 오직 눈앞에 화려한 전쟁놀이에 쏠려 있었다. 훈련이 시작된 지 정확히 10분 후 부대 전체를 뒤흔드는 날카로운 화재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삐, 이. 화재 발생, 시구역 군수품 창고에서 화재 발생.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강민혁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이 중요한 순간에 화재라니. 젠장, 당장 소방조를 출동시켜 헌병대는 현장을 통제하고 화재 원인을 파악해. 그의 명령에 여단 본부에 남아있던 최소한의 경계병력을 제외한 모든 인원들의 시선과 움직임이 C구역으로 쏠렸다. 부대는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다. 바로 그 순간을 유진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감시하던 의무병이 잠시 한눈을 파는 틈을 타 쥐 죽은 듯이 텐트 뒤쪽으로 빠져나왔다. 그녀의 몸놀림은 부상당한 환자의 그것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빠르고 은밀했다. 그녀는 건물의 그림자와 지형지물을 이용해 단 한 사람의 눈에도 띄지 않고 여단본부 건물, 즉 호랑이 굴의 심장부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의무실에서 몰래 챙겨온 작은 소독용 알코올병과 붕대가 들려 있었다. 이것이 그녀의 유일한 무기였다. 본부 건물 주변의 경계는 예상대로 허술했다. 모두의 신경이 화재가 발생한 C구역으로 쏠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순찰병의 동선을 계산하여 사각지대를 통해 건물 뒤편의 작은 창문으로 접근했다. 창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깁스를 한 오른팔로 창문을 세게 내리쳤다. 쨍그랑! 유리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났지만 멀리서 울리는 경보음과 사람들의 고함 소리에 완벽하게 묻혔다. 그녀는 깨진 유리 파편 위로 조심스럽게 몸을 안으로 밀어넣었다. 건물 내부는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복도를 따라 자신의 기억 속에 각인된 여단장실을 향해 소리 없이 움직였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주어진 시간은 단 몇 분, 그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다. 끽! 여단장실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강민혁은 자신의 왕국에 감히 침입할 자가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에는 강민혁의 저급한 취향을 보여주는 온갖 과시용 물품들과 독한 시가 냄새가 가득했다. 그녀는 곧장 그의 거대한 책상으로 다가갔다. 검은 장부는 어디에 있을까? 서랍은 모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를 훑어보았다. 결제 서류 더미, 펜꽂이, 그리고 가족 사진이 담긴 액자.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뇌리에 고은호가 흘렸던 말이 스쳐 지나갔다. 여단장님은 책상 위 가족 사진 액자를 매일같이 닦으십니다. 유난히 아끼시는 것 같습니다. 유난히 아낀다고? 강민혁 같은 인간이? 그녀는 직감적으로 액자를 집어들었다. 액자 뒤편 아주 작은 틈새에 무언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다. 비밀 버튼이었다. 그녀가 버튼을 누르자 책상 아래쪽의 벽면 일부가 드르륵 소리를 내며 열리며 숨겨진 비밀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빙고! 하지만 금고는 다이얼 방식의 잠금 장치로 잠겨 있었다. 비밀번호를 알아낼 시간은 없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자신의 두 번째 무기, 알코올병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금고의 다이얼과 문틈 사이에 알코올을 조금씩 흘려 넣었다. 그리고 붕대에 불을 붙여 그 틈으로 밀어 넣었다. 작은 불꽃이 알코올을 만나 화르륵 소리를 내며 타올랐다. 금고 내부의 공기가 급격하게 팽창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재빨리 몸을 숨겼다. 잠시 후 펑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압력을 이기지 못한 금고 문이 살짝 튕겨져 나왔다. 원시적이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그녀는 금고 안을 살폈다. 그 안에는 돈다발과 권총 한 자루 그리고 낡은 가죽 커버로 된 두꺼운 노트 한 권이 들어있었다. 검은 장부. 그녀가 장부를 손에 쥐는 순간이었다.
저 멀리서 화재가 진압되었다는 방송과 함께 경보음이 멎었다. 그리고 이내 건물 복도 저편에서 여러 명의 분화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강민혁이 돌아오고 있었다. 예상보다 훨씬 빨리. 젠장!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금 이 문으로 나가는 것은 자살행위였다. 그녀는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았다. 유일한 탈출구는 여단장실과 연결된 작은 발코니뿐이었다. 그녀는 장부를 전두복 상의 안쪽에 깊숙이 쑤셔넣고 발코니로 향했다. 발코니는 2층 높이, 뛰어내리기에는 너무 높았다. 바로 그때 발코니 난간에 묶여있던 굵은 밧줄이 눈에 들어왔다. 비상 탈출용 밧줄이었다. 그녀가 밧줄을 막 움켜주는 순간 여단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어떤 새끼야! 강민혁이었다. 그의 눈이 발코니에 서 있는 유진과 열려있는 비밀 금고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저 년이? 그는 허리춤에서 권총을 뽑아들었다. 탕! 총알이 유진의 귓가를 스치며 발코니 벽에 박혔다. 유진은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난간을 넘어 밧줄을 잡고 아래로 몸을 던졌다. 부러진 오른팔로는 밧줄을 잡을 수 없었다. 그녀는 오직 왼팔 하나와 두 다리의 힘을 의지해 위태롭게 벽을 타고 내려갔다. 전연 잡아! 당장 잡아! 강민혁의 고함 소리와 함께 부대 전체에 비상 경계령이 울렸다.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고 수십 개의 서치라이트 불빛이 그녀를 향해 집중되기 시작했다. 쿵! 그녀는 간신히 땅에 착지했다. 착지의 충격으로 부러진 팔에 극심한 고통이 몰려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달리기 시작했다. 어디로? 목적지는 없었다. 그녀는 그저 본능적으로 부대의 가장 외곽, 가장 어두운 곳을 향해 달리고 또 달렸다. 그녀의 뒤에서는 수백 명의 해병들이 추격해오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동료가 아닌 굶주린 사냥개떼였다. 독사는 자신의 굴에서 빠져나왔지만 더 거대하고 잔혹한 덫에 갇히고 말았다. 사방이 적인 고립무원의 섬. 그녀의 마지막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저기 있다! 서쪽 철조망 방향이다! 포위망을 좁혀! 절대로 놓치지 마! 밤의 어둠을 가르는 고함 소리와 수십 개의 손전등 불빛이 거대한 그물처럼 차유진을 향해 좁혀오고 있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어둠 속을 미친 듯이 달렸다. 폐가 터져나갈 것 같았고 깁스를 한 오른팔은 몸이 흔들릴 때마다 지옥 같은 고통을 만들어냈다. 이마에서 흘러내린 식은땀이 시야를 가렸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멈추는 순간 죽음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도망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부대라는 지형을 자신의 유일한 무기로 삼아 싸우고 있었다. 그녀는 이곳에 온 첫날부터 부대의 모든 구조와 지형, 심지어 순찰병의 동선과 CCTV의 사각지대까지 자신의 머릿속에 완벽하게 그려두었었다. 그녀는 무작정 외곽으로 달리는 대신 오히려 건물이 밀집한 막사 지역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곳은 몸을 숨길 그림자가 더 많고 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얽혀 있어 추격자들을 따돌리기에 더 유리했다. 젠장, 놓쳤다. 사방으로 흩어져서 수색해. 뒤에서 들려오는 욕설을 들으며 그녀는 낡은 창고 건물 뒤편의 쓰레기 더미 속에 몸을 숨겼다. 그녀는 가쁜 숨을 죽이고 군화 발소리가 멀어지기를 기다렸다. 심장이 귀 바로 옆에서 뛰는 것처럼 시끄럽게 울렸다. 가슴 안쪽에 품은 검은 장부의 딱딱한 감촉만이 그녀가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는 이유를 상기시켜주고 있었다. 잠시 숨을 돌리던 그녀의 귀에 근처에서 들려오는 무전기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고은호 이병, C 구역 화재, 고의 방화 혐의, 현재 도주 중.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고은호, 그가 아직 잡히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강민혁은 이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유일한 조력자까지 제거하려 들터였다. 미안함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그녀의 유일한 탈출구는 부대의 가장 높은 곳이자 외부와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바로 통신탑이었다. 그곳에만 도착할 수 있다면 장부의 내용을 사형부로 전송하여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었다. 하지만 통신탑은 부대의 가장 개방된 중앙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그곳까지 가는 길은 말 그대로 적진의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쓰레기 더미에서 빠져나와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녀는 더 이상 직선으로 달리지 않았다. 그녀는 하수구, 배관, 심지어 건물 옥상을 넘나들며 예측 불가능한 경로로 움직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도시의 야생 고양이처럼 조용하고 빠르고 그리고 처절했다. 추격자들은 점점 더 그녀를 거칠게 몰아붙였다. 강민혁은 이성을 잃고 필요하다면 사살해도 좋다는 미친 명령까지 내린 상태였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추격전이 아닌 명백한 사냥이었다. 그녀는 낡은 보급 참고의 옥상으로 기어 올라갔다. 그곳에서 저 멀리 보이는 통신탑의 불빛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직도 너무 멀었다. 바로 그때 아래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그녀는 숨을 멈췄다. 이 주변이 틀림없어. 옥상까지 샅샅이 뒤져. 들켰다. 그녀는 옥상 환풍구 뒤에 몸을 숨겼다. 끽. 옥상으로 통하는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여러 명의 병사들이 손전등을 비추며 올라왔다. 불빛이 그녀가 숨어있는 곳을 아슬아슬하게 비껴 지나갔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제발, 제발.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저 멀리 부대의 정반대편에 있는 탄약고 방향에서 갑자기 거대한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 쾅, 콱쾅. 하늘이 순식간에 주황빛으로 물들었고 거대한 연기 기둥이 피어올랐다. 이어서 부대 전체를 뒤흔드는 요란한 경보음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화재 경보가 아닌 탄약고 피폭 경보였다. 옥상에 있던 병사들은 모두 경악하며 탄약고 방향을 쳐다보았다. 이게 무슨 일이야? 탄약고가 폭발했다. 전원 탄약고로 집합. 그들의 무전기에서 다급한 명령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더 이상 유진을 수색할 여유가 없었다. 그들은 허둥지둥 다시 철문을 통해 아래로 내려갔다. 유진은 환통구 뒤에서 넋이 나간 채 멀리 보이는 불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저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고은호. 그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부대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 불을 지른 것이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분노, 형용할 수 없는 감정들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쳤다. 그 어린 병사는 그녀에게 단 한 번의 은혜를 갚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것이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그의 희생을 절대로 헛되게 만들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이제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다. 부대의 모든 병력이 탄약고로 쏠린 덕분에 통신탑으로 가는 길은 기적적으로 비어 있었다. 그녀는 옥상에서 뛰어내려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통신탑을 향해 달렸다. 고은호가 만들어준 피로 얼룩진 그 길을 따라. 통신탑은 생각보다 높았다. 수십 미터 높이의 철골 구조물. 그녀는 숨을 고를 틈도 없이 비상계단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한 계단, 한 계단. 부러진 팔의 고통과 탈진 직전의 육체가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의 정신력은 이미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전송 완료라는 네 글자만이 남아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통신탑의 가장 꼭대기 작은 통신 장비실에 도착했다. 그녀는 문을 걸어 잠그고 즉시 장비를 켜기 시작했다. 위힝, 낡은 기계가 예열되는 소리가 그녀에게는 천사의 노래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품속에서 피와 땀으로 축축해진 검은 장부를 꺼냈다. 그리고 휴대용 스캐너를 이용해 떨리는 손으로 장부의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스캔하기 시작했다. 강민혁의 추악한 범죄 기록들이 디지털 데이터가 되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다. 모든 스캔이 끝났을 때 그녀는 사령부 정보사령실과 연결되는 비밀 암호화 채널을 열었다. 그리고 전송 버튼을 향해 그녀의 피 묻은 손가락이 천천히 다가갔다. 바로 그때 아래층에서부터 쿵, 쿵, 쿵 하고 철문을 부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강민혁이 마침내 그녀의 마지막 위치를 파악하고 쫓아온 것이다.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전송 버튼을 힘껏 눌렀다. 화면 위로 작은 파란색 막대가 나타나며 데이터가 전송되기 시작했다. 10%, 20%, 50%, 쿵, 쾅. 바로 등 뒤의 철문이 끔찍한 소리를 내며 찌그러지고 있었다. 그녀는 기도했다. 제발, 제발 조금만 더. 90%, 95%, 99%. 마침내 화면에 전송 완료라는 초록색 글씨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녀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바로 그 순간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통신실의 문이 박살나며 안쪽으로 날아왔다. 문 앞에는 지옥에서 올라온 악마처럼 붉게 충혈된 눈의 강민혁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번들거리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그는 천천히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끝내버리겠다는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찾았다. 이 개 같은 년. 그는 그녀의 머리에 차가운 총구를 겨누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독사. 유진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옅은 승리자의 미소가 떠올랐다. 총성이 울려 퍼지기 직전이었다. 차유진이 여단장실에서 탈출하여 목숨을 건 도주를 시작했을 때 고은호는 부대의 반대편에서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유진의 계획대로 C구역 군수품 창고에 작은 불을 질러 혼란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그는 몰래 빼돌린 낡은 무전기를 통해 부대 내 통신을 감청하며 유진의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부대의 시선이 C구역으로 쏠린 틈을 타 유진이 성공적으로 여단장실에 잠입했을 것이라고 그는 믿었다. 하지만 잠시 후 부대 전체에 울려 퍼진 비상 경계랑과 차유진 대위를 체포하라는 강민혁의 광기 어린 외침은 그의 희망을 산산조각 냈다. 계획이 실패했다. 그녀가 붙잡히기 직전이었다. 고은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는 어둠 속에서 몸을 숨긴 채 사방에서 번쩍이는 서치라이트 불빛과 유진을 잡기 위해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해병들의 모습을 보며 공포에 떨었다. 그가 만든 작은 혼란은 강민혁의 거대한 분노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했다. 내가 뭘 할 수 있지? 그는 무력감에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그저 겁 많고 힘없는 이등병일 뿐이었다. 자신을 구해준 영웅이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바로 그때였다. 그의 뇌리에 유진이 식당에서 자신을 구해준 후 해주었던 말이 스쳐 지나갔다. 진정한 강함은 계급이나 완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용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용기. 고은호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더 이상 숨어있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가 지금 도망친다면 평생을 비겁자라는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게 될 터였다. 그는 자신을 위해 싸워준 단 한 사람을 위해 이번에는 자신이 싸워야만 했다. 설령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 싸움이 될지라도. 그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대담하고 무모한 계획이 떠올랐다. 부대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훨씬 더 큰 혼란을 만드는 것. 모두의 시선을 유진에게서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장소. 탄약고. 그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탄약고는 부대 내에서 가장 경계가 삼엄한 곳이었다. 만약 발각된다면 그는 간첩으로 몰려 즉결 처형당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는 어둠을 틈타 유진의 추격조를 피해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목적지는 명확했다. 부대의 가장 깊숙하고 위험한 곳, 수만 발의 총탄과 포탄이 잠들어 있는 거대한 화약고. 탄약고 주변의 경계는 평소보다 훨씬 삼엄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대부분의 병력은 유진을 추격하기 위해 차출된 상태였다. 그는 낮에 봐두었던 경계가 가장 허술한 후방의 철조망으로 접근했다. 그는 군화끈을 풀어 철조망 아래쪽을 고정시키고 포복 자세로 겨우 몸을 안으로 밀어넣는 데 성공했다. 군복이 찢어지고 등에는 날카로운 상처가 났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탄약고 건물은 여러 개의 두꺼운 철문으로 잠겨 있었다. 그는 문을 여는 대신 건물 측면에 있는 작은 환풍구를 노렸다. 그는 주변에 있던 탄압 상자를 밟고 올라가 위태롭게 환풍구 덮개를 뜯어냈다. 그리고 좁은 환풍구 안으로 뱀처럼 몸을 밀어넣었다. 환풍구 내부는 먼지와 화약 냄새로 가득했다. 그는 어둠 속을 더듬어 마침내 탄약고 내부로 연결되는 통로를 찾아냈다. 끽! 낡은 쇠 덮개를 열자 서늘한 공기와 함께 거대한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다. 선반 위에는 사람 키만한 포탄들이 미사일처럼 줄지어 서 있었다. 작은 불꽃 하나에도 이 일대 전체가 날아가 버릴 수 있는 위험한 공간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C구역 창고에서 몰래 챙겨온 신호탄 한 발과 훈련용 연막탄 2개를 꺼냈다.
그는 살상용 폭탄을 사용할 생각은 없었다. 그의 목적은 오직 혼란이었다. 그는 먼저 탄약고 내부의 화재 경보기를 찾아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연기가 잘 감지될 수 있도록 낡은 걸레와 종이 상자들을 쌓아두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통해 유진이 도망치고 있을 방향을 가늠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그녀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대위님, 부디 살아남으십시오. 제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그는 눈을 질끔 감았다. 그리고 신호탄의 안전핀을 뽑아 그가 쌓아둔 종이 더미를 향해 던졌다. 치익! 신호탄이 붉은 불꽃을 내뿜으며 순식간에 종이에 불을 붙였다. 화르륵! 불길이 타오르며 매캐한 연기를 뿜어내기 시작했다. 삐익! 잠시 후 탄약고 전체에 귀를 찢을 듯한 화재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그는 맘서리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연막탄 2개의 안전핀도 꼽아 탄약고의 양쪽 입구를 향해 힘껏 던졌다. 슉! 슉! 연막탄이 바닥에 부딪히며 순식간에 짙은 회색 연기를 뿜어냈다. 탄약고 내부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임무가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는 연기를 피해 환풍구를 통해 다시 밖으로 빠져나가려 했다. 바로 그때 그의 등 뒤에서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그가 불을 붙였던 종이 더미 옆에는 그가 미처 보지 못했던 인화성 물질이 담긴 낡은 드럼통이 있었다. 불길이 그 드럼통으로 옮겨붙고 있었다. 안 돼! 그가 몸을 돌리려는 순간 쾅! 콱쾅! 거대한 폭발이 그의 몸을 덮쳤다. 그의 의식은 뜨거운 불길과 함께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약했던 이등병. 그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여왕을 위한 길을 열었다. 그의 희생은 한 줄기 거대한 섬광이 되어 부대의 모든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렸다. 그리고 그 섬광이 만들어낸 짙은 어둠 속에서 독사는 마침내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이름 없는 병사의 숭고한 희생은 그렇게 역사의 한 페이지에 뜨겁게 새겨지고 있었다. 고은호가 만든 거대한 폭발과 혼란은 차유진에게 마지막 기회를 제공했다. 부대의 모든 신경이 탄약고로 쏠린 틈을 타 그녀는 지옥 같은 추격전에서 벗어나 마침내 마지막 목적지 통신탑 아래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있는 거대한 철골 구조물. 그것은 이제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의 등대였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녹슨 비상계단에 발을 올렸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부러진 팔의 고통은 감각이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 것은 더 이상 그녀 자신의 생존 본능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은호의 희생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었다. 그 어린 병사의 죽음을 절대로 헛되게 만들 수 없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한 계단 한 계단 정상을 향해 기어 올라갔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계단을 오를 때마다 아래로 보이는 부대의 풍경이 아찔하게 펼쳐졌다. 저 멀리 탄약고에서는 여전히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개미처럼 보이는 병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얼마나 올랐을까? 마침내 그녀의 손끝에 통신탑 가장 꼭대기에 위치한 작은 통신 장비실의 차가운 철문 손잡이가 느껴졌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문을 열고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섰다.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육중한 철문을 안에서 걸어 잠갔다. 철컥. 그 소리는 이제 세상과 자신 사이에 마지막 방어벽을 세우는 소리처럼 들렸다. 통신실 내부는 온갖 낡은 장비들과 복잡한 전선들로 가득했다. 윙, 기계들이 내는 낮은 소음만이 정적을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잠시 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었다. 그녀는 전투복 상의 안쪽에 피와 땀으로 축축하게 젖은 검은 장부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함께 챙겨온 휴대용 스캐너와 위성통신이 가능한 특수 제작된 노트북을 꺼내들었다. 이것은 그녀가 독사로서 임무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사령부 정보사령실과 직접 연결되는 비밀 장비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켰다. 부팅되는 몇 초의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스캐너를 연결하고 장부의 첫 페이지를 펼쳤다. X년 X월 X일
K2 소총 50정, 서해 NLR 통해 밀반출, 수령인, 북한 정찰총국 요원 박쥐. 장부의 찻줄을 읽는 순간 그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군수품 횡령이 아니었다. 명백한 이적 행위, 반역이었다. 강민혁은 돈을 위해 적에게 우리 군의 총구를 겨누게 만든 악마 중의 악마였다. 그녀는 분노를 억누르고 다음 페이지를 스캔하기 시작했다. 한 장 한 장,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강민혁과 그의 공범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났다. 사라진 군용 트럭,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류, 심지어 병사들의 목숨과도 같은 방탄복까지. 그의 탐욕에는 끝이 없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기계처럼 움직였다. 찰칵, 찰칵. 스캐너의 불빛이 페이지 위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악마의 역사가 디지털의 낙인이 되어 컴퓨터에 기록되고 있었다.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스캔했을 때 그녀는 거의 탈진 상태였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스캔된 모든 파일들을 하나의 압축 파일로 묶고 최고 등급의 암호를 걸었다. 그리고 사령부 정보사령실의 비밀 서버로 연결되는 통신 채널을 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를 맴돌았다. 이 버튼 하나에 그녀의 목숨과 고은호의 희생과 그리고 이 부대의 운명이 걸려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아래층에서부터 쿵, 쿵, 쿵. 육중한 군화 발소리가 철제 계단을 울리며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이내 바로 등 뒤의 철문을 누군가 거칠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문 열어, 이 쌍년아. 강민혁이었다. 탄약고의 혼란 속에서도 그는 짐승 같은 직감으로 그녀의 마지막 행선지를 알아챈 것이다. 문 안 열면 폭발시켜버리겠다. 셋 센다. 하나.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전송 버튼을 힘껏 눌렀다. 화면 위로 작은 파란색 막대가 나타나며 데이터가 전송되기 시작했다. 1%, 2%. 파일의 용량이 너무 컸다. 둘! 쿵! 쾅! 문이 끔찍한 소리를 내며 찌그러지기 시작했다. 문틈으로 광기에 휩싸인 강민혁의 눈이 보였다. 셋! 쾅! 마침내 문이 박살나며 안쪽으로 날아왔다. 하지만 문이 완전히 열리기 직전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 화면에 파란색 막대가 100%에 도달하며 전송 완료라는 초록색 글씨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해냈다. 유진은 모든 힘이 빠져나간 몸을 의자에 기댄 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박살난 문 너머로 지옥에서 올라온 악마처럼 붉게 충혈된 눈의 강민혁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뒤에는 총을 든 그의 신복들이 서 있었다. 그는 천천히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시선은 노트북 화면에 전송 완료라는 글씨에 잠시 머물렀다가 이내 텅 빈 눈으로 자신을 보고 있는 유진에게로 향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를 넘어선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허탈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찾았다. 이 개 같은 년. 그는 유진의 앞으로 다가와 그녀의 엉망이 된 머리를 움켜쥐고는 뒤로 젖혔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에 차가운 총구를 겨누었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나? 그가 속삭였다. 네가 보낸 그 증거가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나는 너를 여기서 죽이고 이 모든 것을 덮어버릴 거다.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 고은호와의 약속을 지켰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옅은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독사. 지옥에서 보자고. 강민혁의 손가락이 방아쇠 위에서 천천히 힘을 주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저 멀리 동쪽 하늘에서 어둠을 가르는 거대한 굉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부붕. 그것은 단순한 헬리콥터 소리가 아니었다. 수십 대의 헬리콥터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폭풍의 울음소리였다. 강민혁의 손가락이 순간 멈칫했다. 그의 눈이 소리가 들려오는 창밖을 향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동쪽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으며 지옥의 사신들처럼 날아오고 있는 블랙호크 편대를, 그리고 그들의 뒤로 떠오르는 장엄한 아침 해를.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붕. 굉음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것은 마치 하늘 전체가 찢어지는 듯한 심판의 날을 알리는 나팔 소리와도 같았다. 통신탑 꼭대기, 강민혁은 넋이 나간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쪽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은 채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들. 대한민국 육군 최정예 특수부대 제707 특수 임무단 소속의 블랙호크 헬리콥터 편대였다. 말도 안 돼. 그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다. 보고, 결제, 출동 명령, 정상적인 지휘 계통을 거쳤다면 사령부에서 이곳까지 병력이 도착하기까지는 최소 몇 시간이 걸려야 했다. 하지만 저들은 유진이 데이터를 전송한 지 불과 몇 분 만에 나타났다. 이것은 단 한 가지를 의미했다. 그들은 처음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유진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입가에 걸른 희미한 미소가 이제는 확신에 찬 승리자의 미소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계획, 그것은 단순히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잠자는 사자들을 깨우는 봉화였다. 헬리콥터 편대가 부대 상공에 도착하자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멈춰섰다. 그리고 헬기의 옆문이 열리며 검은색 로프들이 뱀처럼 땅을 향해 쏟아져 내렸다. 잠시 후 로프를 타고 검은색 특수 전투복을 입은 그림자들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소리도 망설임도 없었다. 오직 훈련된 살육기계의 정제된 동작만이 있을 뿐이었다. 동시에 부대의 정문 방향에서 땅을 뒤흔드는 거대한 굉음이 울려 퍼졌다. 콱! 앙! 청룡부대의 상징과도 같았던 두껍고 견고한 정문이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안쪽으로 날아갔다. 그 뒤로 거대한 K808 차륜형 장갑차 여러 대가 포효하며 연병장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장갑차의 해치가 열리고 완전 무장한 특임대 병력들이 전광석화처럼 사방으로 흩어졌다. 모든 저항을 멈춰라. 저항하는 자는 즉시 사살한다.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냉정한 목소리가 부대 전체를 장악했다. 강민혁의 명령을 받고 유진을 추격하던 해병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압도적인 광경에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다. 그들은 평생을 최강이라고 믿어왔던 자신들의 부대가 불과 몇 분 만에 외부의 적에게 허무하게 유린당하는 모습을 그저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상대는 차원이 달랐다. 저들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다. 전쟁 그 자체였다. 특임대원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부대 내 모든 주요 시설을 장악해 나갔다. 지휘통제실, 무기고, 막사, 저항하는 자는 가차없이 제압당했고 무기를 버리는 자는 포로처럼 바닥에 엎드리게 했다. 불과 10분 만에 철옹성 같던 청룡 두 대는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통신탑 꼭대기, 강민혁은 이 모든 광경을 보면서도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권총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끝나지 않았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너를 죽이고 이 장부만 없애면. 그는 다시 유진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었다. 그는 이 모든 실패의 원흉인 그녀만 제거하면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마지막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유령처럼 소리 없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움직이지 마.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그의 관자놀이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다. 헬리콥터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온 특임대 요원 하나가 어느새 그의 등 뒤까지 유령처럼 접근하여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 총, 버려. 강민혁의 손에서 권총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땡그랑. 그 소리는 그의 시대가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잠시 후 헬리콥터 한 대가 통신탑 바로 옆에 아슬아슬하게 접근하여 정지 비행을 시작했다. 헬기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로프를 타고 망설임 없이 통신탑으로 건너왔다. 그의 어깨에는 빛나는 준장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해병대 정보사령관 박현수 준장. 유진의 직속 상관이자 이 모든 작전을 처음부터 계획한 총책임자였다. 그는 부서진 문을 넘어 통신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강민혁을 잠시 경멸하게 쳐다보다가 이내 만신창이가 된 채 자신을 보고 있는 유진에게로 향했다. 그의 무뚝뚝하고 엄격했던 얼굴에 아주 희미한 안도와 자랑스러움이 뒤섞인 미소가 떠올랐다. 보고해,
차유진 소령. 그는 그녀의 계급을 대위가 아닌 그녀의 진짜 계급인 소령으로 불렀다. 유진은 불어주지 않은 왼팔로 힘겹게 경례를 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어떤 때보다 힘차고 당당했다. 보고드립니다. 해병대 정보사령실 소속 차유진 소령. 적진 침투 및 정보 수집 임무 완벽하게 완수했습니다. 충성. 고생했다. 박현수는 짧게 대답하고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 편히 쉬어라.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긴장이 풀린 유진의 몸이 앞으로 쓰러졌다. 박현수가 그녀를 부축하여 안았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지옥 같았던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을 보상받는 것처럼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다. 동쪽 하늘에서 마침내 장엄한 태양이 완전히 솟아올랐다. 그 빛은 밤새 어둠과 싸웠던 모든 이들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가장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정의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폭풍은 모든 더러운 것들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강민혁과 그의 왕국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짐 후 청룡부대에는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다. 박현수 준장이 이끄는 사령부 합동조사단이 부대에 상주하며 뿌리 깊게 박혀있던 부패와 부조리를 밑동부터 도려내기 시작했다. 강민혁의 검은 장부에 이름이 적혀있던 모든 자들이 예외 없이 군사법정에 서게 되었다. 그들의 몰락은 해병대 전체에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강력하고 서늘한 경고를 남겼다. 차유진은 군 병원으로 후송되어 몇 주간의 집중 치료를 받았다. 부러진 팔은 성공적으로 접합되었고 온몸의 상처도 서서히 아물어갔다. 하지만 그녀의 텅 빈 머리는 그녀가 겪었던 끔찍한 굴욕의 증거처럼 한동안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녀가 퇴원하던 날 부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사건이 벌어졌던 바로 그 연병장. 한 달 전 그녀가 머리카락을 깎이고 팔이 부러졌던 바로 그 치욕의 장소에 청룡부대의 모든 장병들이 다시 도열해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침묵 대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굳은 결의와 희망이 서려 있었다. 단상 위에는 박현수 준장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아직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늠름하고 당담한 모습의 차유진 소령과 폭발 사고로 경미한 부상을 입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치료를 마친 고은호 이병이 나란히 서 있었다. 박현수는 마이크를 잡고 연병장을 가득 메운 해병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실추된 해병의 명예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지난 수년간 이 부대는 썩어 있었다. 지휘관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부하들의 피와 땀을 팔았고 간부들은 권력에 아부하며 불의에 눈을 감았다. 그것은 해병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복을 입은 도둑대에 불과했다. 그의 질책에 많은 병사들이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한층 더 커졌다. 나는 바로 이곳에서 가장 어두운 절망 속에서 진짜 해병의 정신을 보았다. 그는 자신의 옆에 서 있는 차유진과 고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진정한 해병의 정신은 어깨 위에 계급장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불의에 저항할 줄 아는 용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우를 지키려는 희생정신에 있다. 여기 여러분의 눈앞에 서 있는 이 두 사람이 바로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할 진정한 해병의 표상이다. 그는 고개를 돌려 유진을 바라보았다. 차유진 소령, 그대는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불복종했다. 하지만 그 불복종은 더 큰 정의를 위한 용기 있는 저항이었다. 그대는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켰다. 그리고 그는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는 고은호의 어깨를 강하게 쥐었다. 고은호 이병, 너는 상관의 명령 없이 독단적으로 행동했다. 하지만 그 행동은 위험에 처한 전우를 구하기 위한 숭고한 희생이었다. 너는 해병으로서의 본분을 다했다. 박현수는 다시 연병장을 향해 외쳤다. 이에 사령관의 권한으로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두 영웅에게 서훈을 수여한다. 이들의 용기와 희생을 청룡부대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새로운 정신으로 선포한다. 그의 날이 끝나자 연병장에서는 잠시 동안의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는 한 명의 병사가 먼저 시작한 박수 소리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연병장 전체를 뒤덮었다. 와!
그들의 함성은 과거의 치욕을 씻어내고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축하하는 우렁찬 팡파레였다. 고은호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고 유진은 그 모든 함성을 옅은 미소와 함께 온 몸으로 받아들였다. 그녀의 짧게 깎인 머리 위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굴욕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사조처럼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난 영웅의 왕관과도 같았다. 며칠 후 유진은 사령부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녀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고은호를 찾아갔다. 그는 동기들과 함께 즐겁게 웃으며 이제 막 자대 배치를 받은 신병처럼 풋풋한 모습이었다. 몸은 괜찮나, 고이병? 네, 소령님, 이제 다 나았습니다. 그는 유진을 보자 환한 얼굴로 경례를 붙였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함이나 두려움은 없었다. 고맙다.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아닙니다, 소령님. 그리고 우린 모두의 영웅이십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계급과 나이를 뛰어넘은 뜨거운 전우애가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유진은 부대를 떠나며 마지막으로 자신이 머리카락을 깎였던 연병장을 돌아보았다. 그 흙바닥 위에서는 새로운 해병들이 함성을 지르며 훈련을 받고 있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자신의 머리카락은 결코 지렁이밥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것은 이 땅에 떨어져 수백, 수천 명의 가슴 속에 용기라는 이름의 씨앗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머리카락은 잘려나갈 수 있고 팔은 부러질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군인의 명예는 그 무엇으로도 훼손할 수 없다. 용기는 계급에 있지 않다. 그것은 행동에 있다. 한 명의 소령은 감히 맞서 싸웠고 한 명의 이등병은 감히 희생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해병의 정신이다. 당신은 동의하는가?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달라.